안녕하세요. 강력교육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개발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건물 건축 시에는 소음이나 먼지 등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주변에 피해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일정한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건축 허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예상되는 문제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상태에서 개발 사업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허가 권한은 시, 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주 큰 규모의 건축물 개발이라고 하면 그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지 우리 교재의 니은번의 예외 살펴보게 되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법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원칙이란 말과 예외라는 사안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를 원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외 조건을 형성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예외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달리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특별법과 일반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표현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특별시, 광역시 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행위, 건축 대수원 행위 중에 건축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서울에는 제2롯데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제2롯데월드라 분류는 100층 넘는 건물을 서울에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장소에 관한 사항과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위와 관련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저 서울의 63빌딩 층수가 60층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63빌딩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 그때 대수선 행위는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사항과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 행위라 분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지만 대수선 행위라고 하면 저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수원에
20층짜리의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수원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수원에 2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면 이때도 수원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건축 행위가 예외적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경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25층, 21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신축, 건축 행위를 할지라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이라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인허가 받아야 되는지 허가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우선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에 대한 용도 변경, 그리고 유지 관리,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 중에 건축 행위와 대수선에 대해서만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시에 먼지, 소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건축 허가 시에는 좀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 등으로부터 설계 도서를 작성하게 하고 저 설계 도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건축사에게 설계 도면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보통 1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좀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깎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15만 원까지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내용들 중에 국민주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흔히 32평이라 분류는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85제곱미터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하고 있는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 비용 꽤 들죠.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하며 건물 건축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사안으로 건축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대상 중에 아주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신고 제도는 일반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경미한 건축물 건축 대수선에 있어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5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5번에 좋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에 있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선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비용 부담 없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 제도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3층 미만. 여기 미만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 숫자를 뺀 아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층 이하가 되게 됩니다. 대수선, 건축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충 60평 이하가 되고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대수선. 벽산 계단 미관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숫자 3.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을 하게 된다면 원래 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 이러한 경미한 건축물의 대수선만큼은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과 건축 신고 대상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통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 허가 사항이라면 그 건축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좀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안들을 건축 신고 사항으로 각각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 허가 사항과 건축 신고 사항이 무엇인지 그 개념 잡아 놓으시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이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우리 시험 문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추후 기본서 공부하면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에 관한 규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함으로써 이를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은 사적 이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익이 가끔 공익과 저촉,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한할 필요 있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규제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해당되게 되는데 이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현재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권자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들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공익상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살펴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하면 국방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한 때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관리, 국방문화재, 환경, 국민경제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공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왜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취지에 관한 사안들을 조금 이해해 놓습니다. 최근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미군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예정지인 평택에는 개발 용지에 대한 부지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 쓰러져가던 농가주택이 있다면 그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현대식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라면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고 사과나무, 배나무 심기 바쁩니다. 가끔은 벌통 20개, 50개를 공터에 쌓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 일어나게 된다면 애초 예정했던 공사 비용과 달리 좀 더 많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 허가, 심지어 건축 허가 받은 자를 할지라도 공사 개시하기 위한 착공 신고 필증이 발급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건축 허가 없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애초 예상되었던 금액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국토관리,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 국민경제 이러한 5가지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 가할 수 있는 원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와 비교하여 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권자마다 제한 사유가 서로 차이나죠.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유로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었을 때 제한 기간이 되게 됩니다. 현재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3년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알려주실 것으로서 건축 허가 관련된 각종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 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임의적 취소와 필수적 취소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임의적 규정이라 하고 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필수적 강행 규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의적 취소 사유는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는 딱 2가지인데 우리 교재 살펴놓습니다. 취소와 관련되어 1. 필수적 취소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2번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령 개정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국민 소득이 현저히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세대당 차량을 보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보유수가 늘어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2005년도에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만약 2001년도에 빌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고 한 10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올해 건물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해당 건축 허가 시에는 주차장 필요 없었죠. 아마 주차가 없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빌라가 여러 채 난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과거의 건축 허가 사항은 현재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1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반드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사를 개시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범 지역으로 현장이 바뀔 수 있죠.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면 해당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법령 위반 시에는 건축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건축 허가 취소와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보통 건물 건축하는 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건축주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건축주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마련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 판단하면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 만약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건축 허가 처분하게 되면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받은 때 공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가끔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한다 또는 먼지 발생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건축주가 모두 해결한 때에만 착공신고 시에 착공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빌라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빌라 만드는 자에게 담장 고쳐달라 또는 지붕 고쳐달라, 페인트 칠 다시 해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했을 때 주변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모두 처리한 상태에서만 착공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허가권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착공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이후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 그러한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된 때 설계 도면대로 공사 끝났는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완공된 건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4번 사용 승인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다시 이것 하나 살펴놓습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시겠지만 각종 민법과 관련된 물건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한 때 물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게 된다면 등기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새로 건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한 이후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 군, 구청장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 군, 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에 걸쳐 소유권이 하나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물, 일권주의와 달리 각 세대마다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죠. 그러한 건축물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상가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상가를 통째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층마다 또는 한 층이라 할지라도 둘 이상으로 쪼개어 따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 단독택이란 말과 공동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단독택에 있어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대상이고요. 공동택에 해당되는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때는 아파트이고 4개층 이하인 때는 연립,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합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합 건축물 대장을 어디에? 시군구에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주가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그때 등기소 방문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그제서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발급받은 데만 등기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 대장의 작성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가 있다고 하면 건축공사를 전부 완료한 때 거쳐야 되는 절차. 이제 설계도면대로 건축 허가받은 공사 다 끝냈으니 해당 건물 이용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허가권자가 인정해 준 때만 완공된 건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은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설계 도면대로 건축 허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세종시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건설 공사를 마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 집어넣는 것은 설계도면의 내용인데 그 설계도에 따라 공사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건물이 발견되게 된다고 하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 허가권자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되고 검사 결과 설계 도면대로 공사 이루어졌다 파악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고요. 만약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만들어졌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 완료하여 아파트 건설업체가 그 아파트 다 때려부수고 새로 만들었다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는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건축 기준에 따라 100% 만들어진 것이겠죠. 아주 오래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을 겁니다. 사실 최근에 도정법과 관련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전환이 바뀌었는데요. 종전에는 준공 후 40년 지난 때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30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 개론에서 공부하는 구조, 설비에 따라 건물 건축하게 되면 특별히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면 한 7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100% 집어넣게 되면 분명 그 수명이 70년은 유지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이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재개발, 재건축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70년까지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건설업체에서는 건축 기준에 좀 미흡하게 건물 건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건축법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세종시에 만들어진 그 아파트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기 때문에 100% 건축 기준 적합하게 건물 만들었겠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단연 최고의 아파트가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승인과 관련된 절차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면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7일이죠. 저 7일 안에 사용승인서까지 발급하는 것을 사용승인 절차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기간은 7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 정의, 건축물 관련 행위와 관련되어 이렇게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한다. 그래서 유지 관리 기간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유지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사안들 함께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함께 보시는 게 각종 신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교재 사용승인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유지 관리에서는 철거, 멸실 신고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철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 승인 이후에 건물을 사용 중인 건축주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철거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훼손되게 되면 이를 멸실된 것이라 하죠. 다만 이러한 천재지변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멸신고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대상인데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을 멸실 신고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 중에 철거 신고, 멸 신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철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대상이고 천재 지변에 의한 멸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 대장. 여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공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 군, 구에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이고 시도지사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치는 송파구에 해당되게 되는데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었을 때 서울시장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구청장이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같은 시도지사는 대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장 작성한 자는 항상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발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번 건축물대장과 관련되어 1번 보시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세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 말하죠. 또는 시, 군,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그래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이 대장을 작성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을 적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저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만약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했다면 직접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되지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용 승인서는 발급하지만 직접 대장 작성하는 자는 아니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에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하는데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대장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대장 작성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기, 촉탁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기 촉탁은 행정관청이 다른 행정관청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촉탁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게 업무 처리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신청, 등기 신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관청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되었을 때 촉탁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연기 공주지역이 세종시로 행정관할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런 행정관할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중에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대장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앞서 우리 건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사용 승인 받은 이후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되면 등기부 등본이 작성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세종시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등기상 연기군으로 표기되었다면 공부가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가 그 용어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면 명칭 일치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그 내용 일치를 요청하게 되면 이를 등기, 촉탁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시, 군, 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될 때 등기, 촉탁이란 말로 대신 표현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촉탁이란 말 보게 되면 행정관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건축주가 등기 촉탁할 수 있다. 건축주는 일반 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촉탁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구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여기 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 함께 봐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마지막 내용으로서 건축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규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선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길 건물 건축하는 땅은 대지입니다. 이러한 대지는 도로에 접한 땅은 대지라 표현하고 도로 없는 땅은 맹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람이나 또는 차량이 이용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하고 그러한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교통수단에 해당되게 되는데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보행이라 표현하고 차량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통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승용차는 차량의 전폭이 1.8m인데 2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4m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은 가능한데 사람의 보행은 안 되거든요. 그러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땅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을 때 맹지로 분류되고 보통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죠. 대지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란다.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바로 대지이죠. 그러면 이 대지에 건물이 건축되었다고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은 이 대지에 출입 가능한 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차량이 서로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는 폭 4m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면 저 차 한 대와 사람 한 명이 이 대지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출입 통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는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 통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주택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흔히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주택을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택에 있어서는 크게 아파트, 연립, 다주택을 구분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라 표현하고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택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동당 바다 면적 관계없이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모두 아파트이고 4층 이하인 때는 아파트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면 동당 바다 면적합 700제곱미터인 연립택을 3동 만들게 되면 연면적합은 2,100입니다. 2,000 이상이죠. 그러면 연립택 3동이 단지 내 조성되었다고 하면 출입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를 감당할 목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의 경우는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건축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돌에 접한 길이가 4m 이상이라면 두 대 차량이 서로 교차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6m 이상이 되고 그리고 접도 길이는 4m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 대지는 항상 도로에 붙어 있죠.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우리 시험에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이 건축선에 관한 개념을 살펴놓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건축선은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자는 항상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 건축이라는 개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도로를 잠식하는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 끼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도록 제한 두게 되는데 그러한 표현을 건축 한계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축선이라는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저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건축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따라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지 안쪽에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지 도로를 잠식하는 건축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선은 어떤 기능,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게 된다고 하면 이것 도로 잠식해서 건물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선은 건축물과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서 도로를 잠식하지 않고 건물 건축하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사람이 도로교통에 활용하는 곳은 지표 위이지 지표 아래는 아니죠. 그래서 도로를 살펴보게 되면 저 도로는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차도와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 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는 길게 경계석이 박혀 있는데 이걸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가 도로 일부분을 잠식한 상태로서 교통에 방해되는 것이죠. 그러한 건축행위는 할 수 없지만 가끔 지하철의 지하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행위는 지표 아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도로교통에 사용하는 것은 지표면 위지, 지표 아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는 때 개폐 시임이나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 건축물에는 출입문, 창문, 심지어 차양. 그래서 여름철에 햇빛 가리기 위해 차양 쫙 펼칠 수 있죠. 이러한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애초에 건축 당시에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출입문이나 차용을 열고 닫을 때 개폐 시에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교통에 방해되는 것을 염려하여 일정한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사실 도를 이용한 사람의 키는 2m 이내입니다. 그리고 차도를 이용한 차량은 2층 버스 그리고 특수 구조의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보통 그러한 높이가 4.2m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3m 되는 부분에 또는 4m 되는 부분에 차량을 설치하고 펼쳤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을 넘는 구조를 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도로면으로부터 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키와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4.5m 이내에는 출입문, 창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제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과 관련된 효과로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지표 아래의 경우는 침범하는 것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육교 밑에 동그란 팻말에는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라는 말 보셨습니다. 그 육교 밑에 동그란 팻말 기억하시면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내 출입문,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선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심으로써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 입문 과정들 함께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령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문 과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